안녕하세요. 아토온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에로스라는 개념의 독을 타버렸다. 니체의 말입니다. 유체적인 사랑만으로 에로스의 개념을 국한시켰다는 비판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요, 문화적 비판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니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에로스의 또 다른 개념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제부터 에로스에 대한 에로스를 위한 책이라고 불리는 플라톤의 향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에로스의 진짜 관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면에서 되게 재밌는데요. 일종의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 속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폴로도로스가 청중들에게 어떤 요청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 요청이란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6명이 에로스에 대한 토론을 벌인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아폴로도로스는 실은 자신도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장소에 있었던 건 아리스토데모스였고 그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아리스토데모스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쫙 빼입은 소크라테스를 우연히 만납니다. 아리스토데모스가 선생님 이렇게 쫙 빼입고 어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소크라테스는 올해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아가톤에 축하하는 자리에 가니 같이 가자 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가톤 집에 도착한 아리스토데모스와 소크라테스는 먼저 와 있었던 5명의 인물들과 함께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그림은 포이어바흐가 그린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작품입니다. 플라톤의 향연에는 이렇게 주요 연사가 6명 등장합니다. 정중앙에 있는 사람이 모임의 주최자이자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아가톤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여인의 목에 팔을 두른 술 취한 알키비데아스가 한창 토론 중간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모습입니다. 아가톤 주변으로 보시면 파우사니아스, 파이드로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데모스, 아리스토파네스, 에릭시마쿠스가 보입니다. 첫 번째 연사는 파이드로스입니다. 파이드로스는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이면서 우리에게 있는 최대 선을 향하게 하는 힘이다 라면서 추앙합니다. 또 에로스가 인간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데 그 힘으로 자기 희생을 하는 아킬레우스와 알케스티스를 칭송하죠. 여기서 재밌는 건 파이드로스가 오르페우스도 언급을 하지만 이 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에로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아킬레우스와 알케스티스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캐릭터였지만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몸을 보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에우리디케를 지옥에서 데려올까 하고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데스 신이 환영으로만 에우리디케를 보여주고 오르페우스가 결국 실패하게 만들고 나중에 술 취한 ним프들에게 사지가 찢겨서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아가톤의 연인인 파우사니아스입니다. 이 시대에는 남성끼리 동성애도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이었고 미소년이 가진 아름다움에 끌려서 서로 사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파우사니아스는 파이드로스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에로스가 천상의 에로스와 범속의 에로스로 나뉘는데 마땅히 천상의 에로스에게만 칭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범속의 에로스는 법으로 금지하고 천상의 에로스를 장려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파우사니아스는 너무 어린 남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리스 시대에 비하면 성적인 것이 더욱 터부시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근친상간이나 동성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에릭시마쿠스는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전 연사였던 파우사니아스의 천상의 에로스와 범속의 에로스 내용을 일면 받아들이면서도 좀 더 그 에로스 의미를 확대시키는 인물입니다. 이 의사였던 에릭시마쿠스는 우수를 포함한 모든 기술은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화롭게 하려는 힘이 우주적 에로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불균형 상태를 균형으로 맞춰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라고 주장합니다. 점점 에로스의 개념이 태초의 신에서 천상의 에로스 그리고 우주적 질서와 조화의 힘으로 커지게 됩니다. 네 번째 연사로 나선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너희들은 너무 에로스만 생각하다 보니 인간의 본성을 놓친 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로고노스 이야기를 통해서 에로스를 풀어갑니다. 태초의 인간은 안드로고노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드로고노스의 성별은요,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었는데요. 안드로고노스가 신에게 대항할 만큼 힘이 세지자 제우스가 처음엔 안드로고노스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없으면 신전을 누가 짓고 누가 신을 찬양할지 고민됩니다. 그래서 안드로고노스를 반으로 나눴고 인간의 힘도 줄이면서 인간의 숫자를 늘리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가 안드로고노스의 몸을 가르고 우술의 신인 아폴론이 그들의 상처를 묶어서 배꼽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논리성을 생각하려고 했던 건지 애초에 등을 가른 뒤에 상처를 묶었기 때문에 배꼽이 원래 등에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상처를 보면서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고개를 뒤로 돌려놨습니다. 둘로 갈라진 인간이 이후에 식음을 전폐한 이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를 불쌍히 여긴 제우스가 다시 생식기를 앞으로 돌려놓으면서 출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삶이란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헤매는 긴 여정이 되고 아리스토파네스에 이르러 에로스는 진정한 본래의 모습을 찾아서 온전함을 추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연사인 아가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에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로스와 관련된 이야기에만 집중을 했지 정작 에로스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가톤은 에로스가 가장 아름답고 젊은 신이고 가장 행복하고 용기절제 신이라고 칭송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점점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말한 문제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사였던 소크라테스만이 남았는데 이 대머리에 뒤돌아 앉아 계신 분인데요.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에로스는 무엇에 대한 에로스가 아니냐고 말이죠. 아가톤이 맞다고 하자 에로스는 결국 이 무엇에 대한 빈칸을 열망한다고 말합니다. 아가톤의 수긍을 듣고 다시 이 빈칸 안에 열망하는 것들을 한번 넣어봅시다. 아름다움이나 용기. 예를 들면은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움을 갖지 못한 채 아름다움을 열망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소크라테스에 따르면은 에로스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아가톤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아가톤이 에로스가 아름답다고 칭송하면서 에로스 자체를 말해보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 빈칸에 무엇을 넣어버리든 아름다움도 결여되고 용기도 덕도 모두 결여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에로스를 만약에 사랑으로 바꾸고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빈칸에 넣어본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이 빈칸에 넣어진 것이 결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아가톤에게 무지자백을 받아낸 뒤에 본격적으로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참 재밌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디오티마라는 여인과 만나서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의 말에 설득됐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설득이 됐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이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인데 이 디오티마라는 여자가 에로스는 이러이러하더라 라는 어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오티마가 중간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포로스와 페니아의 우화를 들려줍니다. 에로스는 풍요의 신 포로스와 가난한 여성 페니아가 아프로디테의 생일날 동침하면서 태어났다라는 설이죠. 에로스는 극과 극의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풍부함과 빈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불사의 존재와 유한한 존재 사이,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 그리고 지혜와 무지 사이 그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책에서는 그 존재를 다이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다이몬 설명은 복잡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로스는 아가톤이 말했던 것처럼 아름답고 늘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쫓는 자가 됩니다. 다시 소크라테스가 물어봅니다.
시방 에로스가 뭐요? 좋은 거요. 늘 좋은 걸 갖고 싶은 거요. 여기서 좋은 것이란 라이크의 개념이 아니라 굿니스, 선의 개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좋은 것과 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에로스라고 하는겨? 낳을 때. 애 낳을 때만 에로스라고? 잘 들어 멍충아. 인간은 몸도 영혼도 다 출산할 수 있는겨. 제가 재미고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사투리로 적어놨으니까 속으로 그냥 읽어보세요. 이해하지 못한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에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어째서 그런단가? 단 그냥 낳는 게 아니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에만 낳는 거예요. 불사를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불사를 추구하는 게 에로스요. 잘 들어야.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출산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 정신을 출산을 해요? 감정, 정서, 성격뿐만 아니라 암도 부단하게 떠남과 생겨남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에로스는 결국 모든 동물의 종의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개체 수준에서도 매 순간 존재하게 하고 살아있게 해주는 어떤 강한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오티마는 에로스의 사다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로스는 말이요, 사다리 타기랑 비슷하단 게 그건 또 무슨 말이요? 이 에로스의 사다리는 특정한 아름다운 몸에 매료되는 단계에서 다양한 신체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이후에 신체를 넘어서 행실에 대한 아름다움도 알게 되고 점점 인간의 영혼과 삶의 아름다움까지 인식하게 되면서 아름다움 자체를 직관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단계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진짜 아름다움을 자체를 볼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면 진짜 덕을 몸과 행실과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되고 결국 신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사자가 된다는 거죠. 신의 사랑을 받으니까 영원 불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고양된 삶의 과정과 목적으로서 에로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플라톤 향연의 줄거리였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플라톤의 에로스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덕이 가득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